크리스마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강성범TV는 여러분의 안방에 찾아왔습니다. 이 민주 시민들이 말이죠.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이죠.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극한 시사가 업로드 되자마자 저는 제 소망이 뭐였냐면 제가 하는 컨텐츠 중에 칼럼을 좀 앞서는 게 있어서 칼럼을 좀 설렁설렁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빛이 보였습니다. 극한 시사. 극한 시사가 보너스 같은 거 있습니까? 보너스 있죠? 진짜요? 네. 한 번 이길 때마다 보너스? 아니요. 이제 이게 저기 자리를 잡는다. 그게 또 웃어요. 아니 왜 미리 웃어요, 형님? 좋아서.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보너스 얘기하는데 뭐 아니요 얘기하니까 아니요. 줄 건 말 건 말아야지. 말을 애매하게 해. 보너스 맞겠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주 연속 이 추세로 나온다면 이 상위권 탑3에 들어간다면 일주일에 10개 영상의 순위가 나오거든요. 탑3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출연료 인상 제가 이사님한테 저만 멱살 잡히면 되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아니 이사님한테 얘기한다잖아.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사님의 마음은 태평양 같아. 나는 이사님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태평양 같죠? 네. 아니. 사람이 사랑해요 이사님.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는 많이 달라요. 그러잖아. 지난주에 우리 성혜 형님이 이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컨셉을 맞춰주셔가지고 버럭 김성애로 많은 분들이 김성애 대변인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여기서 봤다. 제가 원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김성애 찬양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오늘도 정말 부탁합니다. 좀 그냥 이렇게 업어가게. 이렇게만 하면 돼요. 형님 저기 AI 모드 빼고요. 그냥 감정 가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시기를 고용주 입장에서. 기본 솔톤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가는 대로 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나 그렇게 감정이 없거든. 진짜요? 형님 알겠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오바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소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골라내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요. 추리고 추려서 알짜배기 주제만 우리 성혜 형님이 흥분할 만한 것만 좀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제가 고른 주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라북도 대학교인가 어디 가가지고 대학교가 아니죠? 무슨 포럼인가요? 어디 간 겁니까? 전라북도 가서. 광주 간 거 아니에요? 전북은 전북대학교를 갔고. 광주를 갔어요 또? 이건 광주일 거예요. 아무튼 전라도 어딜 갔어요. 호남에 있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민주화 운동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된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석 좀 해보세요. 어떤 말일까요?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는 디마크러시. From America. 미국에서부터 온 정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요. 프롬 뭐요? America. 역시 대학원 나온. 그래서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여기다 화를 내면 안 되죠. 여기다 화를 내면 그러니까 안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 왜 민주주의는 왜 미국에서 왔어요? 허무고만 많은 나라. 디마크러시가 영어잖아요. 영어라서 영어가 거야? 영이 어느 나라 말이라서 영어게요? 영국인가 그러면은 영국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형 저기 윤혜 씨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하는. 아니 화가 나는 거지. 아메리카에서 데모크라시 영어라서 그러면 영어가 그러면 아메리칸이겠지 잉글리시겠어요? 그럼 영국에서 온 거죠? 디모크라시란 말이 그렇긴 한데 데모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왔죠 원래 처음에는. 군중이란 뜻의. 어쨌든 어디선가 왔습니다. 뭐가 어쨌든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리스에서 온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리스어의 어원이 데모라는 게 군중을 뜻하거든요. 군중들이 지배하는 정치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죠. 크라시가 무슨 그런 지배 이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디모크라시가 맞아요, 형님? 데모크라시. 발음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디모크라시, 저 사람은 데모크라시 하니까. 맞긴 맞을걸요? 저기 형님은 미국에서 호떡 하셨으니까 정확히 정통 용.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잖아, 진짜로, 실제로. 미국에서 어렵게 사셨다면서요? 네? 미국에서 빵 같은 거 구워서 길거리 토스트 팔았다고. 왜요? 그 대충 하고 다니는 얘기를 약을 너무 치잖아, MSG를.
여기서 맛이 안 느껴져. 이건 진짜 감정이 있는 거야. 찐이야. 아니 길 가다 사람 만났는데 아우 대변인님 그 미국에서 어렵게 사셨다면서? 네? 토스트 굽고 그러셨다고요 말씀드렸는데 샌드위치 가게예요. 아니 그래서 엄연한 점포가 있는. 아니 그래서 더 호감이 간다는 거지. 아 싫다고 그래도. 아 그래 싫어요. 알았어. 제가 언제 오늘 토스트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 먼 아메리카까지 가서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호떡이라 했잖아요. 호떡. 호떡. 오늘은 호떡으로 가는 거야. 언제 그랬냐면 한 달 전에 저기 뭐야 돈 받고 하는 거 있어 저 사람 유료로 하는 거. 뭐요? 프리미엄. 아니야 저 무슨 저기 뭐 팟캐스트인지 어디 가서 유료로 하는 거 있거든. 수다맨들. 수다맨들 거기 가서 이제 돈 받고 하니까 내가 못 듣거든 방송. 내가 돈 내고 저 사람 방송 들을 일이 있나?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이동용이 받는 거죠. 어쨌건 출연료 받잖아요. 이거만큼 받아요. 거기 가서 아이고 우리 김성애 대변인 미국에 가서 토스트를 구웠대요 글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스토리가. 나는 괜찮았는데. 열오르네. 오늘도 조회수가 보장됐습니다. 두 분의 티키타카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의외로 네. 자기 어려운 시절에 했다고는 되게 싫어한다. 그래요? 내가 저는 아니 안 어려웠다고. 알았어. 저는 어려워가지고. 네. 네? 저는 못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 못 살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는 당연히 꿈도 못 꿨고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크게 받아본 적 없고 아주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이, 그래도 토스트는 안 부었었잖아요. 그거 그렇네.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네. 호떡 안 구웠고. 자 필리 스테이크 샌드위치라고 소고기 구웠어요 소고기. 빵도 구웠잖아요. 빵을 구워야지. 그치 빵에다 소고기를 안에다 넣었지. 넣을 거잖아요. 소고기를 넣었다고 아니 소고기를. 그러니까 토스트 구운 거잖아요. 네. 그러네. 예. 그래서 어쨌든 디마크러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외국의 이념을 가져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 아니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말인데 네. 윤석열 후보의 말은 민주화 운동 80년대 우리 저기 젊은 청년들이 목숨 걸고 했던 민주화 운동이 수입된 이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민주주의 자체도 뭐 디마크라시 뭐 이러면서 뭐 정치 선진국 민주주의가 먼저 뿌리 박힌 나라에서 자리 잡은 나라에서 온 거 그것도 수입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도 그럼 수입된 건 맞죠. 민주운동의 이념조차도. 근데 이 뉘앙스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그거야. 괜히 뭐 오늘 김성애 필요 없다. 헛짓거리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왜 거죠.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입만 열면은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이건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요? 이거 무시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윤혜 씨 얘기를 들어보고 형님의 답을 들어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는 왜 끊임없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폄훼하고 우습게 할까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쥐뿔도 모르니까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게 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뭔지 자체를 모른다.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고 분란을 난동을 필까 이런 사고가 있는 거지. 그들은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무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 쓸데없는 짓을 한다. 왜? 본인은 이미 기득권이고 집안 자체도 좋고 구술을 해도 아무런 먹고 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그냥 앉아서 공부만 했어도 되니까 그런 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형님 어떻습니까?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지들 자격지심이 자격지심. 그것도 많아요. 자격지심. 아니 뭐 서울대법대로 들어가서 한 1년 뭐 2년 다니다가 고시촌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들어가갖고 매일 술 처먹고 구수하는 동안 놀고 두들겨 맞고 놀고 두들겨 맞고 집에 가서 종아리 맞고 볼기 맞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9년을. 그렇게 사는 동안 바깥 세상은 뭐 했어? 민주화 운동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지는 뭐 했어? 신림동 촉구에서 술 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구수만에 겨우 검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깔보기 시작하는 거지. 저것들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뭐 무슨 이념이야.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공안검사 공소장에서 배운 사회인 거야. 얘는 책을 안 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느냐. 나중에 이 사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그럼 수입한 이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미의 종속 이론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그걸 수입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의 논리냐면 아주 전형적인 80년대 공안검사들이 학생운동 때려잡을 때 썼던 논리예요. 진짜. 모든 공소장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 이것은 남미의 종속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미의 종속이론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이 선진국 이런 이 제1세계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식민지를 만들어서 착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남미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론을 우리가 수입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검사야. 문제는 이제 그때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념으로 2020년까지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직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소위 말하는 종속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 활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얘네들 눈만 뜨면 무슨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베네수엘라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올해 지금 수출액이 6천억 불을 넘어갔어요. 이 역사상 최초로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지금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최첨단 국가 아니에요. 그걸 민주당이 끌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사회주의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고 종속 이론이 들어갈 틈이 어디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소장에서 옛날에 선배들 거 이렇게 넘겨본 거 같고 그 얘기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지. 속이 다 시원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 경제 막 이런 뭐 경제지들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업 편을 들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수출이 안 좋고 기업들 상황이 안 좋았으면 지금 거기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부 때문에 기업들 위축되고 뭐 수출 안 되고 뭐 적자 나고 난리 나고 그러니 고용이 안 되고 이 나라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경제지가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물가 조금 올랐다고 고갈이니까 잠깐 얘기하다가 그게 별로 상관없는 거니까 바로 쏙 들어가고 그리고 뭐 수출 얘기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거짓말이니까. 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기사도 가끔 나오지만 그게 이제 경제지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게 이 반증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좀 그건 몰랐네요. 옛날부터 그 무서워. 그냥 진짜 1987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무서운 아니에요? 사람들. 그 잡아서 물 먹이고 사람 죽이고 하던 그놈들. 그놈들이 이제 왜 죽였냐 물어보면 이것들이 다 저 남미에서 막 빨갱이들 이런 이론 수입해서 하던 놈들이다라고 그때 처벌했던 걸 2020년에 똑같은 소리를 읊고 있는 거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기본적으로. 책도 안 보고. 어떡하지? 그리고 또 저는 그 말이 딱 와닿는 진짜 자격지심. 자기는 그거 안 했으니까. 지금 그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와서 과오가 있을지언정 그걸 폄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에 가져서 이제 자기는 안 하고 했으니까 자격지심에 요만한 틈만 보이고 저들이 못한다 보이면은 그냥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자격지심의 발로일 거예요. 그 586은 586? 그 저기 80년대 돌멩이나 집어던지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518 아니고 586이요? 586 586 원래 386이라는 말에서 시작을 했어요. 386 컴퓨터 있잖아요. 386 컴퓨터가 네. 한창 유행하던 당시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386 컴퓨터에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386이 다 뜻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3. 그때 30대였어. 예. 8. 80학번. 그쵸. 80년대 학번 출신이라고 80년대. 말하는 거예요. 6은 뭐야? 6은 60년대 출생이라는 거죠. 자기들 그렇게 성격 규정하는데 그게 왜 웃기는 거냐면 두 번째 단어 때문에 그래요. 80년대? 80년대 뭐라고? 학번. 지금이야 대학 진학률이 80%지만 그 당시엔 대학 진학률이 20, 30%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87년에 6월 항쟁,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고졸도 하고 중졸도 하고 노동자도 하고 대학생도 하고 시민도 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하던 건데 전체 인구에서 1, 20%도 안 되는 대학생들이 열심히 하긴 했죠.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87년에 함께 그 민주화 운동을 일궜던 세대를 지금은 87세대라고 불러요. 87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엔 자기들끼리 386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세대 특히 80년대 학번 그러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 끼지 마. 화이트 칼라. 그럼 누가 못 깨요? 이렇게 하면 노동자? 대통령 중에 못 끼는 사람이 생겨요. 너무요? 예,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몇 학번이시냐고 물어보는 아주 건방진 검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좀 흔해졌는데 그래서 남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도 실례지만 몇 학번이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정말 엄청나게 실례되는 행동이죠. 몇 학번이세요? 91학번이요. 신뢰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열심히 하시네. 오늘 왜요? 토스트 구워가지고 대학까지 그냥 소년가장으로 이렇게
신문을 나는 뭐 저기 네. 대학 다닌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문제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80년대 학번이라는 말로 해서 386이라고 부르다가 지들이 나이가 먹어서 지금은 586이다. 50대가 돼서 586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컴퓨터는 586 펜티엄을 쓰고 있지 않죠. 그쵸, 그쵸. 그 586인 이유는 뭐라고요? 386이 586이 된 건? 네, 된 거. 왜 됐냐고. 자기네들끼리. 방금 얘기했잖아, 형님이. 이제 586 컴퓨터를 안 쓰니까. 아니. 5가 뭐냐고 5가. 50대들. 그쵸. 지금 이거. 50대들. 네. 방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은 686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쏠쏠한 정보였어요. 네.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도 같아요. 자,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자꾸 이 민주화 운동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물론 본인이 이 민주화에 대해서 뭐 큰 감흥이 없기 때문에라는 우리 윤혜 씨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 성령님이 얘기하셨던 자격지심이다. 샘나서 자기는 안 했으니까 자기는 방관했으니까 요 심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님의 네.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이 있었는데 1심. 어제 판결이 났어요. 네. 어제가 아니죠. 목요일 날 판결이 났죠. 네. 자, 1년이 났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예, 그냥 그 중에 1년이? 가장 큰 게 뭐 세 가지가 유죄가 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장 잔고 위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과연 얼마가 있다고 위조를 했길래 징역 1년이 나왔을까요? 근데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엄청 많은 액수. 엄청 네. 많아. 얼마? 몇백억. 몇백억. 맞아. 그죠? 347억을 위조를 했다고 합니다. 349억. 349억이에요. 네, 350억 가도 되겠네. 예, 49억. 350억 정도를 갖다가 만약에 윤혜 씨가 뭐 아파트라든지 땅이 사고 싶어. 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싶어요. 요즘 대출 퍼센테이지가 낮잖아요. 네. 근데 야, 저건 무조건 오르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 통장 잔고에 공을 2개 붙여보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못하죠. 아니 근데 349억인데 1년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10년은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판결이 1년이 났어요. 네. 그럼 검찰 구형이 뭐라고 해서 우리 배운 거죠? 더 줄어든다고. 검찰 구형은 검찰이 구하는 형이에요. 어. 이렇게 많이 때려주십시오. 그럼 일단 때리는 거야. 이게 최대치예요? 아니. 1년이 최대치가 아니고. 아니 최대치가 아니라 검찰이 구형한 거가 상관없이 판사가 구형보다 높게 선고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상례로는 검찰이 세게 하니까 그거보다 낮춰서 하는 게 보통 기준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건 굉장히 희박해요. 그렇다면 지금 1년 선고가 판사가 1년 때렸어요. 네. 검찰은 몇 년을 구형했을까요? 347억으로. 검찰은? 그러면 3년. 3년. 1년 구형했어요. 그래요? 정경심 교수. 그 사모펀드. 그 제가 볼 땐 저기 뭐 별거 없었어요. 사모펀드는 진짜 금액도 나온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혐의였어요. 그리고 표창장. 그거 걸렸죠? 네. 자, 표창장이 그래 사실이라고 양보합시다. 검찰이 몇 년 구형할게요? 4년 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판사가 때린 거고. 진짜요? 네, 검찰은 몇 년 구형할게요? 5년? 7년. 왜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검찰은 진짜 그건 7년 구형을 하고 341억에다 2개가 더 있어요. 그거를 1년을 구형을 했어요. 검찰은 다 갈아치워야 될 것 같은데. 야, 형님. 그러면 이 347억을 위조를 해갖고 뭘 하려고 했습니까? 뭘 했죠 또? 349억을 위조를 할 때 이걸로 돈을 빌리려고 했지. 은행으로부터. 은행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된다고. 그럼 너 담보 뭐 있냐? 내가 예금이 있는데 그 예금 깨기가 아까워서 이거 보고 빌려줘라고 349억짜리를 내밀어 놓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렸죠. 근데 그 빌려준 사람 바보 아니에요? 잔고가 349억 있으면은 그 돈으로 사면 되지 왜 빌려주는 거예요? 그건 예금에 보통 이제 신탁에 내놓고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돈이라서 이건 못 쓰는데 당장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16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안 갚어. 이래서 문제가 돼갖고 심지어. 문제가 돼서 이 건이 다 벌어졌는데 네. 여튼 남한테 돈을 빌릴 목적으로 잔고 증명을 했으니까 이건 위조가 아니고요. 사기. 그렇죠. 사기꾼이야. 아니 원래 그래서 검찰이 위조를 기소할 땐 반드시 사기를 같이 합니다. 네. 그냥 내가
뭐 구경하려고 위조를 하겠어요. 위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써먹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위조를 통한 사기.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위조를 범죄로 삼을 때는 그 위조를 왜 했는지를 찾아요. 그럼 사기를 치려고 위조를 하는 거죠. 원래 위조를 하는 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위조해서 감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화내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네. 위조를 하고 그런데 사기는 구형을 그러니까 사기는 검찰이 모른 척했어. 그래서 1년 구형이 된 거예요. 사기가 들어갔으면 훨씬 형이 세지죠. 왜 사기 안 넣은 거예요? 검찰 가족이니까. 웃기고 있네. 나도 검사랑 뭐 좀 해야겠다. 뭘 안 되겠네. 돋보이고 싶네 진짜. 아 너무하네. 자, 우리는 저도 그래요. 그런 가족 없으니까 그런 분하고 친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싫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부럽죠 어떻게 보면. 와. 약간 김건희 씨는 왜 그렇게 됐냐? 김건희 씨, 정경심 교수는 왜 그렇게 됐냐?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이쪽 장모는 우리 총장님의 가족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모든 사건이 검찰이 여태 덮고 있다가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추미애 장관이 그거 이상한데 왜 수사 안 해요? 잠깐만. 그 윤석열 총장 당신 장모 일이네요? 그러면 수사 지휘에서 빠지세요. 라고 빼주고 나니까 사건이 진척이 돼갖고 했는데 그나마도 검찰이 구형할 때 눈치를 봐서 1년만 했는데 그럼 판사는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1년 구형은 벌금 주세요 판사님 하고 구형하는 거예요. 원래 1년 구형의 목적은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네. 판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용 보니까. 아니 이거 뻔하게 죄고 사기는 기소도 안 했고 야 그럼 1년 풀로 채워서 그래서 요양병원도 검찰이 몇 년 구형 그러니까 선고를 3년 했어요. 근데 검찰이 몇 년 구형한 줄 아세요? 그것도 3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딱 채워서는 안 하거든. 근데 판사들이 보기엔 아이고 이놈의 검사들 이거 해도 너무하네. 그럼 3년 했으니까 이것도 3년, 1년 했으니까 1년. 법정 구속 시켰으면 좋겠는데 앞에 3년으로 보석으로 지금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령을 이유로 그거랑 같은 건으로 해서 이번에 법정 구속은 안 했지만 이제 점점 추가가 되겠죠. 아니 검찰이 그건 다 살아야 될 형이죠. 그럼요. 그건 뭐 못 빠져나가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구형해도 판사님이 좀 높게 해줬으면 진짜 슈퍼스타 될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누구한테? 어? 누구한테 슈퍼스타? 국민들에게. 자, 국민들에게. 검찰 가족보다 좀 큰 틀에서 또 부르는 명칭이 있지. 뭐예요 또? 신성 가족. 신성 가족. 신성? 신성 가족이라고? 예. 신성하다고? 법조인들끼리의 패밀리를 신성 가족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고 이 안에서 최대한 안 다치게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이들 사이에 있어요. 검사는 판사가 구형을 세게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판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잘못하면 판사가 선고를 세게 안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구형을 세게 안 하고 서로 눈만 감으면 서로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게 안 하는 거죠. 그런 풍토를 생각하면 1년을 선고했다는 것도 엄청 세게 한 거예요. 이거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에요? 신성 가족이라니요? 신선 노름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 이거 좀 빨리 바꿔주세요. 제가요? 네. 몇 학번이세요? 어떻게? 91학번이시죠? 91학번. 그랬거든.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91학번이라? 네, 대학 나오셨으니까 똑똑한 분이시니까 아니 제가 뭐 교수님 앞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여기 강사라고요. 아까 저기 네. 말실수하셨는데 네. 판사가 그러면 뭐 1년 구형했지만 막 3년 5년 때렸다. 네. 그럼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누구한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도 아니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한테는 박수를 받겠죠.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판사 사찰했어요. 판사 사찰은 뭐예요? 그거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 약점 잡아는 거예요. 네, 막 다 뒷조사한 거. 그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없으면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잘 먹고 잘 살려면 나중에 그만두면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판사 검사는? 정관 수술 아니고 정관 형이 화내지 말고. 네, 예. 정관 수술 해야 되거든요. 저희 남편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그건 정관이고 네. 그럼 이건 이건 전관이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전관이요? 네. 전관, 앞전자. 그러니까 옛날에 앞전. 관료였던 사람을 전관. 예우해 준 준다.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답답해. 근데 예우라고 부르면 안 되고 전관 비리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게 맞다, 그렇네. 정관 정관 비리들. 정관 비리 해야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약자들 편에 서갖고
뭐 편들어주면 뭐합니까? 본인 삶이 약간 애매해지는데 자기가 평생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그냥 검찰이 구형해주는 대로 그냥 뭐 보조 맞춰가지고 짝짝 구가주는 게 제일 본인 삶에는 좋아요. 그래서 민주시민들이 환호하는 판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득권에 언짢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곳에, 자기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판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이거 다 판사들 AI로 바뀌어야 됩니다.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AI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판사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AI는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근데 AI가 또 나을 수도 아니 있는데. 화내건다고 뭐라 그러고 웃음 보내.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웃고 있으니까. 그럼 AI 모드로 해야 되겠네. 네. 아니. 고용주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은 아직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 답답하네요. 알면 알수록. 아무튼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한 형태가 된 판사에게 맡기지 않고 배심원제를 둬서 시민들이 함께 재판에 참여해서 판사가 헛짓하는지를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건 헌법 개정상에는 당장은 할 수 없는데. 개정해야 돼요? 근데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판결문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안 해요. 외국은 모든 판결문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재판이란 건 공개된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네요. 법원에 가서 막 찾아보면 나오긴 하는데 밖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A 판사,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졸업, 그 다음에 고대 로스쿨 졸업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같은 종류의 재판에 대해서 형량 낸 거를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상대방 변호사가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졸업, 고대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를 만났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유의미한 낮은 구형을 했다든지 낮은 선고를 했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을 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관되게 판결을 하는지 혹은 어떤 특정 변호사가 그 동네만 가면 선고가 낮아진다든지 구형이 낮아지는 걸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지금은 전화 변론하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법정의 모든 재판 내용을 속기록으로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글로만 보면 지금은 촬영 안 해요? 뭐 필요에 따라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피고 입장에서 이거 판사 못 믿겠으니까 녹음기 켜, 카메라 틀어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전부 다를 하게 하면 왜 그러냐면 2심 판사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고 싶은 분을 글로 읽으면 거기 그냥 문장이 건조하잖아요. 다 저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건조해. 그치. 실제로 들춰보면 막 이게 화를 내는 건지 즐겁게 얘기하는 건지 톤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의 모든 내용들을 녹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법원을 투명하게 운영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지금은 심지어는 법정에 가서 팔짱을 끼죠? 그럼 사람이 가서 팔짱 푸세요. 왜요? 라고 하면 법원 모독으로 잡아갑니다. 팔짱 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니네 정말 이런 규칙이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태연하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법원 놈들이에요. 내가 팔짱을 끼거나 물론 판결을 하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운다면 그건 뭐 제재할 수 있지만 내 태도가 건방지다는 거지.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판사 들어오면 다 일어서라 그러고 모자 벗으라 그러고 팔짱 끼거나 다리 꼬지 말라고 하는 그럴 정도로 권위적인 사람들이라고요. 판사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개방해서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진짜 사람들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 행적들을 해왔다. 그럼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는 거죠. 저 존경받을 만한 판사 앞에서 팔짱을 껴? 이런 공감대만 있다면 당연히 끼면 안 되죠. 그런데 요즘 판사들, 검사들, 법관들 사람들 보기 어떻습니까? 사람들 지식 수준은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자기들 스스로 못 바꾼다면은 법으로 바꾸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뽑아놓는 거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바꿔야죠. 아무튼 우리 성경님의 깜짝 지식. 이게 우리가 배심원제로 바꾸지 못한다면 일단 판결문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CCTV로 여기 수술실 촬영하듯이 법정도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판결문 공개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이거 법 용어 다 바꿔야 돼요.
쉽게? 미국은 나나 윤혜 씨도 딱 보면 다 알아먹을 정도의 그런 너무 쉬운 문장이래. 판결문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공개한다고 해도 우리 둘은 몰라 봐도. 나는 알 것 같은데. 아니야. 난 빠질게요. 2줄 못 넘어가. 나는 눈치가 빠르거든. 아니야. 네, 2줄 못 넘어가. 아, 그래요? 그래요? 내가 2줄 못 넘어가거든. 그렇게 어려운 말이 많아요? 아이 이상해. 아, 우리하고 그래요? 쓰는 말이 달라. 한글이 아니야? 한글도 아니고 일본식만 말인 것 같아. 맞죠 형님? 그 이제 일본 시대 법부터 시작해서 번역해오던 번역투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말들을 그 법원에서만 통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처음에 배웠던 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첫날 배웠던 단어 형해화. 형해화 뭐야? 아, 저 어제도 기억 안 나는. 형해화. 첫날 배워. 형해화. 쉬워. 형해화. 형해화. 아,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 형해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저에 대한 느낌이 이제 다 형해화됐습니다. 형회야? 해. 아, 해? 이거? 네. 형해화 됐. 해 아니고 하의 해. 아씨. 해골할 때 해. 아, 형해화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네. 형해화됐습니다. 저는. 선입견이 생겼다 이런 건가? 말씀하시죠. 해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골이 됐다. 아.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됐다. 이것도 대표적인 법정 용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죠. 근데 옛날에 법전에 있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지금 자기들끼리는 쓰는 말인데 이제 이런 종류의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판결문 풀어쓰기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읽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한글 판결문을 읽는 것보다 영어 판결문을 읽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잘한 척. 저기요 배우셨으면 좀 그게 보람이 있어야 될 거 그게 아니야? 제 매력입니다. 전 블랙홀이에요. 다 빨아들이고 다 바로 없애버립니다. 아, 네. 네. 그럼 블랙홀이 아니지. 한길이 듣고 한길이 몰라. 자, 아무튼 형해화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윤석열 장모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강성범 TV에 응원해주시는 광고 2개 해드리겠습니다. 마켓 두 곱창 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제품이요, 이 알아온 영농조합일 겁니다. 근데 인터넷 거기 상품명은 회사명은 마켓 2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농협하고 코레일 유통에 물건이 들어갈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그분들이 와가지고서도 박수를 칠 정도로 시설을 잘 해놓은 좋은 시설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근데 만든다고 하기도 뭐합니다. 싱싱한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포장만 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나온 마켓 2 곱창 김입니다. 곱창 김은 이제 벌써 수확시가 끝났어요. 1년에 2주만 수확이 됩니다. 그래갖고 만든 지 지금 얼마 안 된 곱창 김을 갖다가 여러분의 식탁으로 배달을 합니다. 곱창 김 아시다시피 일반 김하고는 다르죠. 이게 또 들기름에 재서 먹어도 맛있지만 곱창김은 저는 그거 비추합니다. 그냥 불에 살짝 구워갖고 간장. 그냥 간장도 괜찮고 네. 양념장도 괜찮고 오, 맛있겠다. 거기다 툭 찍어갖고 술안주도 좋고 밥 싸서 먹도 기가 막히고 맛있겠다. 식감이 아닥아닥하다 오도독오도독하다고 해야 되나요? 식감도 기가 막히고 뭐 영양가도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곱창김입니다. 이게 청산도라고 해가지고 저기 완도에서 한참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로 되어 있는 시간이 멈춘 섬이라는 청산도 해역에서 양식이 되는 김인데요. 이 곱창 김을 갖다가 제가 아는 형님이라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아주 가격을 제가 제대로 후려쳤어요. 미안합니다. 멀리 놔둬가지고 이게 곱창 김 50장짜리인데 요거 하나 플러스 하나 더 곱창 김 50장짜리 두 권에다가 여기다가 아쉽다 해서 그냥 일반 돌김 100장짜리를 하나 드리고 또 여기다가 자른 다시마 국물 내시라고 다른 다시마 여기서 또 하나 더 다시마 국물 싫고 요 국물이 좋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물용 멸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8,000원. 대박. 예. 그리고 여기다 광고비도 내는 거예요?
그럼요. 와.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남는 거 없다고 참치네. 근데 여기서 이거 또 아리미역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뺏어올라다가 그거까지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남기는 뭐 조금 남는다고 하는데 이 형님의 목적은 처음에는 뭐 팬심으로 넣는다 했더니 하더니 요즘에는 좀 욕심이 생겼는지 좀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네. 회원 가입 좀 많이 해달라고. 예, 저기 단골 많아서 신제품 나왔을 때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 바람이 가장 마켓 크니까 두. 여러분들 검색창에 마켓 2 치셔가지고 예, 검색해 보시고 이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왼쪽 위에 강성범 TV 이벤트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전복 이벤트, 꼬막 이벤트, 곱창김 이벤트까지 우와. 있으니까 다른 데랑 비교해 보십시오. 해 보셔도 중요한 건 품질이고 크기고 맛이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뭐 하나 더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몰라. 아무튼 예. 댓글창 메뉴 링크 걸어올 테니까 그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광고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원래 옛날에 가입한 보험은 무조건 신규보다 좋다고 해요. 그건 남겨두고 그거 해지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 이거는 대부분 다 하셔야 되는데 요게 빠졌네요. 옛날 이 보험 누구한테 사셨어요? 이분이 이 얘기를 왜 안 해주셨을까? 이거 특약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장이 있어야 돼요. 하는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것도 한 회사에 소속돼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국내 30몇 개 보험사에서 좋은 것들만 특약 가입사항 좋은 것들만 이렇게 끌어다가 매트릭스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가입자분들이 한 달에 보험료를 5만 원 이하로 가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이건 본인이 결정하기에 따른 겁니다. 홈페이지에 한글로 마이보험 치고 영어로 .com 해보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치시면 친구 추가가 가능하니까 거기서 1:1 대화 해보셔도 되고 대표전화 1800-7917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하실 때 강성범 TV 보고 전화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친절하고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보험 체크 대표님이 굉장히 뜨거운 민주시민이죠. 그리고 뭐 자기 양심에 꺼리낄 일은 절대 하지 않는 분이니까 믿고 마이보험 체크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험은 한번 들어놓으면은요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 때 제대로 된 그리고 이거는 보험 그 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거 얘들이 속았어. 얘들 잘못했어. 보험 설계할 때 회사에서 잘못 내놨어. 이런 보험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망한다고? 가입자가 이익인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잘 체크해 주는 게 바로 이 마이보험 체크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광고 끝!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오윤혜 씨의 이것 좀 알려줘봐요에 이어서 우리 김성애 형님이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자주 나오는 시사 상식 단어들 그거 한번 아니 이건 좋은 거잖아 우리가 이런 거 알면 되게 똑똑해지고 막 그런 건데 왜 미리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오늘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 시작하겠습니다. 윤혜 씨 대본들을 진행하세요. 드디어.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부러웠는데 대만이 이제 확진자 0명이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에 문제가 많다. 대만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아직은 우리나라 병상도 부족하고 뭔가 되게 혼란이 오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방역 많이 엉망입니까? 뭐 일단 미국은 8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 거기는 인구가 많잖아요. 우리의 6배죠. 6배?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6분의 1 치면 12만 명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지금 현재 한 4천 명 정도 2년 동안. 네. 근데 원래 폐렴 감기로 사람은 죽습니다. 네. 그래서 4천 명으로 막은 것이 아주 기적적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겠고요. 네. 다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10만 명 넘은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의 숫자로 우리나라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병동이 왜 매일 모자라느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같이 있습니다. 병상 준비를 정부가 잘 안 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다른 측면에는 그러면
병상 가동률이 50%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잖아요. 50%가 남았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병상 가동이 50%란 얘기는 50%의 병상을 그냥 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빈방. 코로나로 빈 침대. 예, 쓰려고 100개를 잡아놓고 50개만 쓰고 있으면 50개 누군가 들어가야 될 건가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주그주의 흐름을 봐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합니다. 네. 그 80에서 맞출 수 있도록 개수를 조정을 하는 거죠. 80%에 맞추도록. 예. 네. 대략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요즘처럼 폭증을 하면 좀 곤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평소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나 이런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정보에서 수식을 계산해 보면 다음 주에 병상이 몇 개 필요하다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주는 700개로 합시다. 그러면 700개 80% 90%가 차 있는 거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보면 그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이 많이 차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조정이 되냐면 입원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서 연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네. 예를 들면 허리 수술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에 안 해도 상관없는 수술들을 좀 뒤로 보내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간을 버느냐? 지금 어제 화이자라는 미국 회사에서 네. 경구 치료제가 허가가 됐어요. 경구치료제 알죠? 먹는 치료제 이걸 먹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초반에 5일 안에 먹으면 88%가 중증으로 진전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옛날에 비해서 중증화 진행률을 10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중환자실 가서 들어놓다 돌아가실까 봐 우리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도 약 먹고 집에서 좀 쉬면 낫는 형태로만 가면 확진자가 좀 늘어나도 되는 거죠. 그럼 대만은 왜 이렇게 잘했냐? 네, 그게 제 포인트라. 대만은 왜 확진 0명이냐고요. 그런 날 하루 0명 나온 거야 하루. 그러니까 그런 진짜요? 날 예. 그거 갖고 저기 동아일보가 중앙일보가 그럴 거야. 코로나 종식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 아이. 지금까지 확진자가 0명은 아니고요. 얼마 전만 해도 3,400명씩 나오던 때도 그리고 있었고요. 이게 여름 초여름에 난리 났어서 대만 그거는 우리 언론들이 조용했지.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봉쇄를 해서 외국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나가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셧다운도 다 해갖고 아예 식당에 보고 이용을 못하게 문을 막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 대만이 이렇게 했다고. 그걸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관리가 됐는지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봉쇄하고 아무데도 못 다니게 하면서 숫자를 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자 우리가 한 사람만 걸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오연혜 씨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200명 확진자 나왔을 때 내가 걸릴까 봐 엄청 불안하셨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00명이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럼 대만은 그렇게 셧다운 됐을 때 그 자영업자들한테 보상을 잘 해줬나요? 뭐 아주 잘해주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버티어서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고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락다운은 길거리를 못 나가게 하는 락다운이고 가둬놔, 사람들은. 예, 우리나라의 거리두기는 밥은 먹지만 숫자를 줄이는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그건 1대1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아직 짧은 상식으로 차라리 한두 달 진짜 락다운 해가지고 만약에 줄어들 수 있다면 지금 2년 동안 이도저도 아니면서 뭔가 계속 피해만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차라리 한 2달 락다운 딱 걸어버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확진자를 확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왜 택하지 않은 건가요? 형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일단 줄일 수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확진자의 숫자가 아니라 중증화 진행률에서 중환자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지금까지는 비교적 문제없이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것의 예측의 여러 가지 팩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2번 주사 맞으면 백신 맞으면 6개월은 갈 거다라는 게 전 세계 예측이었어요. 네. 근데 화이자를 2번 맞아도 3개월이 지나가니까 불안한 노년층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6개월과 3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부스터 3차를 맞기 시작을 한 거고 지금 벌써 사망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는 60대 이상은 70% 이상이 3차 부스터샷을 맞았거든요. 네. 이것만 또 끌어올리면 또 안정적이 됩니다. 락다운해서 네. 줄였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풀었을 때 그럼 또 안 생기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대만도 락다운했다가 푸니까 확 올라가고 그래서 또 다시 락다운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락다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나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낮에 장사하는 분들이라도 먹고 살 수 있고 저기 사람들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우리나라는 그걸 유지한 거예요. 그거를 왜 높이 보지 않고 완전히 사람들 가둬놓는 거 넣어가지고 확진자 줄이는 거는 왜 칭송을 하고 그걸 누가 하느냐?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써있네 중앙일보라고.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락다운 걸었으면 네. 조중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부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국민들 공산주의 이게 뭐 군부 독재도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가두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대만이 확진자 난리 났을 때는 그냥 그전에는 대만 또 칭송했었어요. 대만 난리 났을 때는 입 닫고 있다가 또 대만이 다시 잡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방역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언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와 우리나라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윤혜 씨도 이걸 갖고 온 거는 네. 이거 언론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랬다가 대만 같이 해갖고 확진자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확진자 막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네. 언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홍보를 한 거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 맞아야지. 아이들 지금 확진율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아이들 맞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맞지 않도록 주장하는 학부모님들 얘기를 갖다가 대서특필을 하면서 애들 죽는 얘기만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 애 백신 맞게 해갖고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이런 것만 헤드라인에 걸어가지고 사람들 겁주면서 백신 안 맞게 하려고 그런다고 확진자 폭증하면은 이 정부 무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잡으면은 사람들 자영업자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끝도 없네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난 화가 어떻게 염치 없이 저런 얘기를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이 하는가 전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왜 내가 흥분을 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분발하시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나라 방역은 네,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메르스 때 어땠어요? 메르스 때. 근데 그거는 금방 지나가가지고 금방 이번 지가 한 지나갔는데 2년 되니까 너무 예. 만약에 그 시스템으로 그런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이 만약에 그 코로나가 코로나가 왔으면 사망자가 엄청 폭증했겠죠. 지금쯤 뭐 진정됐을 거예요. 온 국민이 다 걸렸다가 슈퍼 면역을 항체를 예. 생성을. 성형 죄송합니다. 오늘 형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네. 제가 얘기를 해서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럭셔리 칼럼 때 실컷 근데 하시라고요. 왜 이런 걸 갖고 와 그러니까 승진. 저 너무 부러워가지고. 다음 얘기 물어봐요. 네. 그리고 대장동 조사하는데 왜 자꾸 비보가 들리나요? 너무 이게 내막을 모르겠고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요즘 예민한 얘기인데. 근데 뭐 실무자들의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으시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고요. 검찰도 그렇고 그 회사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잘못했지 라고 하고 회사에도 징계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분이 검찰도 몇 번씩 불려가고 해결은 안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을 때 이 대장동 이벤트를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 번 사람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장동의 계좌를 추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지금 막 열심히 하면서 뭔가 큰 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번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에서 폭로했던 50억 클럽. 여기 네. 무슨 박영수 특검, 곽상도의 곽상도. 아들 뭐 네.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에게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어떤 경로였는지 이런 것들은 요즘은 50억이라는 돈은 금고에 싸가서 옆한테 건네줄 수가 없고 다 통장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알 수 없는 자금이 수십억 옮겨가고 이런 과정들의 의혹이 보도가 됐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 큰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네. 그리고 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선 특검을 열어서 네. 미진한 부분 없이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은 믿을 수 있나요? 어쨌거나 검사들이 모인 특별한 검사에 뭐 이런 거. 아니야. 변호사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람을 선정하기 아.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할 것이고요. 네. 검찰이 기존에 해왔던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붙여서 해서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될 거니까 아주 이상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특검은 검사 중에 아주 특출난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인사. 맞아. 이것도 배웠던 것 배웠잖아. 같은데. 네. 또 복습하는 그런 거. 요번에만 특별히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형님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2명이 죽었잖아요. 이 수사 과정에서. 2명.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압박했길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는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죠? 일단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제일 처음 돌아가신 분은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그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들이 왜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근데 좀 그게 좀 의아해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은 뭐냐고 하냐면 이 대장동 수사를 검찰이 눈치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정권을. 네. 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눈치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어요? 검찰이 눈치를 봤는데 눈치 봤으면 와도 그냥 좋게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몰아붙였으니까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정권 눈치를 보더래요, 검찰이요? 이 검찰은요, 지금 어떻게든 돈 받은 사람들 말고 제가 볼 땐 이재명 잡으려고 계속 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재명이 안 나오니까 얘기해봐요. 있잖아 뭐. 아유 혹시나 하는 거 있으면 돼요. 뭐가 있다고 얘기만 해요.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안 해? 그러고 보니까 5년 전에 당신 이 돈 뭐야 이거? 그리고 당신 부인 그 건물 이거 산 경로가 이상해? 검사 아니에요? 검사가. 거의 빙의 된 것 같은데 검사. 만약에 그런 걸로 쪼아갖고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 제기는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게 증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 언론이 또 침묵하고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과정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뭐 나온 게 있으면 얘기가 했겠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밀어붙였으면은 어떤 제가 뭐가 나온 게 있겠죠. 네. 없어요? 왜 없어요? 이게 형님 말대로 계좌만 추적하면 끝나는 걸 갖다가 자꾸 이재명 하면서 이재명만 잡으려고 이 사람들 자꾸 밀어붙이니까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얘기는 사람들이 잘 못하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왜 그 수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왜 안 궁금해? 왜 안 물어봐? 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를 해봤어요. 네. 뭐 판단은 뭐 각자 하는 거고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넘어갈까요, 형님? 네. 자, 여기서 오늘 성우 형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김성애 이것을 알려주마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목요일 날. 목요일이요. 네, 어제. 금요일 날. 금요일에. 금요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크리스마스 특사인가요? 아니요, 이제 발표를 했고 신년 신년 특사로 특사. 예, 풀리고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결정된 겁니까? 네. 의미는 무엇이고 나중에 파장은 어떻게 될 거고 뭐 기저에 깔려 있는 뭐 이런 여러 해석들. 전 이유가 진짜 궁금해요. 그거 한번 우리 네. 성희 형님이 지금부터 강의 듣듯이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알 수 없죠, 뭐. 예. 네? 알 수 없다. 대통령의 I don't know. 예, 고유한 판단인 거예요. 그거 대통령이랑 똑같은 안경 썼는데 왜 그것도 몰라요? 저기 저 삿대지 하지 말고. 네. 선생님이잖아요. I don't know. 일단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전제고, 뭐 추측을 하자면? 예,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미 사면이 됐어요. 이제 문제는 사면을 하고 말고를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전제로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나와서 박근혜 씨가 일성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씨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안 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국정농단 때문에 잡혀 들어갔던 건데 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게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반성과 사과를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사면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뭐. 반성과 사과도 없었는데 저는 반성과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하지만 교도소에서 건강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은 뭐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저 진짜 궁금했어요. 뭔가 약간 허탈한 마음도 사실 있고.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시죠.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아 이거 진짜 사면을 하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재용도 풀어주고 박근혜도 풀어주고 세월호만 못 풀어준 정부군요. 라고 한마디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전두환이랑 노태우 사면을 했죠. 아, 그때도 사람들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저거 살인마인데. 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의 그 불만이라든지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과했나 혹시? 사과를 해도 사과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이미 무기징역 막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사면을 해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답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만이 크지 않았을까요?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뭐 이랬나? 아닌가? 본인이 피해자였기 때문이죠. 본인이 사형구형도 받았고 내라는 보죄로 잡혀갖고 그 전두환 노태우의 수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정치인이 김대중이었기 때문에 그 김대중이 하는 용서는 김대중이 할 수 있는 용서였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니까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번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신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신 그만하시오. 네. 라고 탄핵했잖아요. 명령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전혀 너무 갑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있고 서운함이 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네. 파장입니다. 파장. 이게 이제 어떻게 대선에 대선에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이거 또 대선에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픈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시민들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국가의 굵직굵직한 일에 대해서 사면했던 거는 민주진영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의 정치적 대결의 구도를 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경제사범인 이명박 씨를 풀어주지 않은 것만 봐도 이것이 이제 정치적 사면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텐데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그럼 국민의힘 후보로 돼서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에서 있었던 인사들, 뭐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안 할 만큼 신사적인 놈들이냐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분한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정치가 서로 죽고 죽이는 대결적인 구도를 벗어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일부는 이해가 돼요. 뭐 전부는 잘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갔던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배신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럴만했다라는 여론들이 부딪히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여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투표 참여 포기로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 저는 뭐 이 사면의 진폭이 올해는 가겠지만 올해를 넘겨서까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국민의힘이 단일한 대우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글쎄 근데 지금 한창 윤석열, 김건희, 윤핵관 등의 문제로 시끄러운 국면에 던져진 이 폭탄 자체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건 또 한편으로는 있죠.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슈를 다 먹어버리니까 윤혜 씨 말대로 블랙홀이 돼버리니까 이거 이재명 후보 측하고는 사전 교감이 좀 없었던 것 같죠? 그 이재명 후보 자체로는 아직 잘 정리되는 대로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겠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얘기가 됐을까? 미리? 알고 있었을까? 그건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아는 것처럼 이 사람도 몰라. 아니야, 재영님 다 듣는 얘기가. 저는 이거 완전 내피셜이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었습니다. 저도 촛불시 참여했었고요. 근데 지금 4년 내내 가장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약간 불만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 민주당은 180석인데 저렇게 이렇게 일사천리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강한 그런 게 없을까. 너무 너그럽고 포용과 화합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 포용하고 화합할 사람이 따로 있지. 포용. 아 포용이죠? 아무튼 whatever. 미안합니다. 이 박근혜 씨와의 포용은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아쉽고 너무 약간 화나는 마음은 전 시민들은 화내실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거 다 이해하시고 그 감내하시면서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전 그 생각했습니다. 뭐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또 병원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네. 예,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네. 보면서 이거 참 속상한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은 상관없어요. 워낙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잘못되면 대선 그냥 지거든요. 아 그래요? 질 수밖에 없죠. 이건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냥 져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 병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지 지금 병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맞물려 갖고 지금 사면이 이루어졌거든요. 뭐 그런 것도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네.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 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네, 저는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근데 박근혜 지지하는 박사모 분들도 지금 너무 막 축하하고는 있겠지만 좋아하겠죠. 내년 3월 찍을 때 과연 1번 뭐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저는 또 그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도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제 박사모 얘기 나오니까 박사모 이상으로 그들과 그 괴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면서 뭐 슈퍼챗 무지하게 빨아먹던 그 구구 유튜버들 그게 그 정점에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퍼챗을 받았던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네.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까? 그게 이제 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대로 또. 뉴스가 생기기 그치. 때문에 네. 형 크게 상관없어요. 예. 그죠? 예, 그럼요. 어떻게 해서도 건은 만들어내고 오히려 뉴스가 더 많아질 거니까 논리를 예. 만들어내겠죠. 아, 어디 그럼요. 가는 것마다 말 한마디 하시는 것마다. 그렇네. 더 많이 버시겠죠. 네, 그렇게 되겠군요. 예. 자, 아무튼 그렇게 됐다.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뭐 큰 뜻이 있었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촛불 시민분들은 서운해해도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이를 좀 더 봐봐야 되겠죠. 사면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보지 마세요. 보면 자꾸 아니 생각나잖아. 봐도 모르겠어.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태산명동 서일필은 무슨 뜻일까요? 알 수 있어. 들어봤지? 태산명동 서일필. 아는 것처럼 막 웃고 계시네요. 아시잖아. 이거는 김수환 뭐 그니까 태산같이 태산같이 높은 높은 어디서 나왔어요? 없구나. 태산이 높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태산은 큰 산이죠. 예, 높은 산 맞죠? 예. 태산 커다란 산을 옆에 있는 명동이에요. 명동이 남산 옆에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 사는 사람 서일필 씨. 서일필 이거는 100% 이름이야. 서일필. 이거는 이거 한번 보십시다. 태산이 남산이 태산입니까? 높지 않아요? 그래요? 크지 않아요? 알았어요. 서울에 있는 큰 산, 남산이지. 예. 태산명동 서일필. 네. 그냥 큰 산 옆에 있는 명동에 사는 서일필 씨. 네, 서일필 씨. 진짜 너 너무하잖아. 이런 걸 나한테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남산 옆 명동 사는 서일필 씨가 서일필 씨. 태산명동 서일필. 서일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한 명쯤은. 서자가 뭔지를 아는 게 이 모든 것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서쪽? 김수환모,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지금 뭘 세보이감. 부는 거예요? 그거 뭐 랩이에요? 지금 언제 서가 나와요? 언제 서가 나요? 서다. 서. 일필 뭐야? 한 번쯤은 반드시 필. 서생원. 그 제가 지금 했던 거 옛날에 했던 우리나라 대규모 코미디에 나오는
장수하는 이름을 만드는 뭐 이런 시리즈물이었는데 그 맨 뒤에 이제 서생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래요? 서생원 못 들어봤죠? 서생원? 서생원. 네, 못 들어봤어요. 네. 아, 요즘 안 쓰는 말이구나. 서가 쥐라는 뜻입니다. 아 진짜요? 네. 사람이 아니고 오, 서일필. 쥐서자. 쥐가 일필 한 마리. 한 마리가 필사적이야. 그럴 수 있지. 필사적일 수 있지. 쥐 한 마리가. 쥐 한 마리가 이명박인가? 뜻은 몰라도 개그 포인트는 잘 잡으시네요. 아, 이겨낼 수가 없네. 네. 아우 서일필 씨, 이명박 잘 연결됐네요. 네. 필사적인 한 마리의 쥐. 그러면 남산 옆에 명동사는 이명박 씨야? 필사적인 이명박 씨. 필사적. 빨리 설명해 주세요. 태상, 명동, 서일필. 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는데 이걸 필요한 또 얘기인 거죠, 이거? 내가 쭉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의역을 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큰 산. 큰 산. 큰 산이 명동. 흔들리고 움직였어. 큰 산이 회로 했어. 아, 명동이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명동. 울린다의 명자. 아. 거기다가 이제 움직인다. 아. 그러니까 큰 산이 할 정도였어. 귀에서 소리 나면 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명. 예. 울린다. 했어. 네. 서일필. 쥐 한 마리가 나왔어. 자, 무슨 뜻일까요? 쉽다. 의역을 해봐. 큰 산이 울리니까 쥐 한 마리가 나온 거야? 재난이네, 재난. 자연재해. 아, 그러네. 쥐 한 마리가 일은 뭐야, 일? 쥐 한 마리. 한 마리. 필자만 알면 되겠구나. 아, 필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래? 뭐 짝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쥐 한 마리가 또로로 나오더라야. 큰 산이 울리니 쥐 한 마리가 나오더라. 울렸는 대로 대로 가. 예, 울렸는데. 울렸는데. 아, 큰 산이 울렸는데 쥐 한 마리가 나오더라. 자, 이제 이게 뭔 의미야? 어머, 이게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야, 있어? 이거만 해야지. 큰 산이 울렸는데 쥐 한 마리가 나오더라. 네, 그러면 한마디 더. 큰 산이 울렸는데 고작 쥐 한 마리가 나오더라. 그래, 고작까지 들어갔어. 아, 이제 알아야지. 큰 산이 울렸는데 고작 쥐 한 마리가 나오더라. 별 헛짓거리. 자, 반응이 없더라. 뭐 이런 거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가 태산명동 서일필. 맞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야. 그런 거죠. 자, 어떤 의미일까? 그렇게 한 가족을 난리를 쳐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까보니까 별게 없더라. 아, 까보니까 예. 별게 없더라. 산이 막 울리니까 사실 막 범이라도 한 마리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는 건 쥐새끼 한 마리였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까보니까 진짜 별게 없더라. 아, 그게 태상, 명동, 서일필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막 큰 사람 우리 좀 했는데 또로로로로로로로 쥐 한 마리가 나온 거야.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결과가 뭐다? 태산, 명동, 서일필. 예.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요. 이거 논어 그러니까, 같은 건가? 그러니까 논어? 이런 게 난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그 댓글로 이런 모습 이거 어려운 한자 공부를 뭐하러 하느냐. 자꾸 쓰잖아 저것들이. 이게 기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자들이 자꾸 쓰고 정치인들이 자꾸 지들 똑똑한 척하면서 쓰잖아. 그러면 우린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정치인들이라서 어려운 말씀 쓰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확실히 이해됐어요. 마무리를 짓게요 오늘. 네. 태산명도 서일필은 뭐다? 까보니 별거 없더라. 그렇지. 난리를 치더니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다 아셨겠지만 다 알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극한 시사 오늘도 아주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형님 오늘 또 초반에 화내시다가 네. 주반에 좀 힘이 빠지셨는지. 네. 근데 항상 이 스탠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 힘 다 쓰고 남의 AI 모드로 싸게 가시는 것도.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출연료 좀 받을 수 있도록 네. 조회수 많이 올려주세요. 이번 주까지 상위권을 차지한다면 네. 제가 이사님께 강력히 진짜요? 뭐 된다고 그럼 다 녹화 다시 해야겠네. 아니 뭐 이거 잘 나올 거예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네. 극한 시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도 하시겠지만 우리 나라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주 시민이니까요. 극한 시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